리영희 재단과 평화네트워크,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함께 마련한 국제정세 토론회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깨지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만 해협에서의 그 무력 충돌 가능성은 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국제 정치적인 구조적 요인,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각각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천수입비엔 정부 말기에 대만에 가서 그 마잉지우 정부 시기를 거쳐서 차잉원 정부 1기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대만에서 박사 공부를 몇 년이나 하고 앉아 있었던 거야? 라는 그런 의문은 걷어주시고요. 일단 그 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 천수입비엔 정부와 그 마잉지우 정부 시기에는 대만 해협에서 지금과 같은 그 군사적 긴장감이 그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천수입비에는 그 차잉원 총통과 마찬가지로 민주진보당 출신의 총통이고 대만의 정상 국가화를 추진하면서 대만 독립을 위한 그 국민투표 실시, 그리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까지 했었는데요.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그 미국의 미움을 사고 그 어젠다가 흐지부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미국이 대만 해협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잉지우 정부는 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국정의 최고 목표였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빈번했고 그 많은 중국 학자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대만에 있었습니다. 그 대만이 너무 중국에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그 미국의 그러한 의심을 지워내기 위해서 마잉주 총통은 최측근을 미국 대표로 보내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들이기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두 시기에 비하면 차잉원 정부 시기의 대만 해협은 미중 간의 그 전략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서 그 무력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은 그 중국과 대만 그 둘만의 충돌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연계되는 충돌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역할을 했던 그 관리자의 역할을 해오던 미국이 변하면서 위기의 촉발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 미국이 변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트럼프 시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패권의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헤게모니를 잃게 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패권적 지위의 유지를 위해서 미국은 대만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에서의 그 항행의 자유는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중국은 체제 정당성의 유지와 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당위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미중 관계의 성격을 이제 3C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3C 하면 이제 코어퍼레이션 그리고 컴피티션 그리고 컨프런테이션, 그러니까 협력, 경쟁 그리고 대립입니다. 그래서 경쟁과 대립의 양상, 그런 성격이 더욱더 강해졌는데, 그럼 경쟁하고 대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서 경쟁은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면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립은 목적의 달성,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용과 편익의 계산 없이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 패권 유지를 위해서 중국의 잠재적 도전을 미리 저지해 놓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비용 편익 계산을 하지 않고
경쟁에서 대립으로 넘어가는 이런 양상은 사실 그 미국도 중국도 대만도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 그 중국의 외교가 굉장히 거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반감과 반발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늑대 전사식 외교, 이런 거친 발언 행보는 사실 그 시진핑의 내부 연설에 의해서 고무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자율적으로 중국의 외교가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의중에 따라서 중국의 외교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중국 정치의 생리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 왜 시진핑 체제는 그 중국의 이미지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 늑대 전사식 외교를 하는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국이 위기의식을 높이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 내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런 중첩된 위기 상황에서 그 외교적 규범을 지켜봤자 중국의 국익과 발언권이 확보되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런 배경 속에 남아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아무튼 그 중국 공산당은 현재 내부 선전기구를 통해서 시진핑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그 중국의 권위주의적 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미중 관계가 그 대만 해협을 잘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대만 해협은 군사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다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 전략적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그 지역 항해, 그리고 항공 노선, 그리고 글로벌 통신, 인터넷과 네트워크 안보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로 통하는 세계 공역상에서 핵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략을 관찰하고 해독하는 그런 정보적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또한 그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최근에는 그 반도체 공급망 관련한 대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 그 니얼 퍼거슨이 그 블룸버그 통신 칼럼에서 대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런 그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제기했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대만이 가장 중요한 갈등 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무력함을 보일 경우에 미국의 패권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서구 지식인의 그 관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직후에 사실 미국의 그 보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 주로 이제 미국 해군이 지원하는 싱크탱크인데요. 여기서 바이든 행정부에 어드바이징을 하는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 보고서에서 나온 그 담론이 대만 포기론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했을 경우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은 사실 2015년, 2016년부터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대만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제안.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포기론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 지난 2월에 그 미국 의회 산하의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 USCC라고 하는데 여기 청문회에서 대만 침공을 저지할 방안이 굉장히 폭넓게 논의됐었고요. 미국이 대만을 레버리지로만 활용하려 한다는 이미지를 이제 상쇄시켜야 된다. 그래서 양안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그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지 커버 스토리로 대만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평가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여러 해 동안 그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의 레드라인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것이 와해되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그 무력 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주로 그 미국 군사안보 전문가들과 싱크탱크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난 3월에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던 그 필립 데이비슨이 의회 청문회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중국이 침략 및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가장 큰 그 지역이 대만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MBC도 그런 보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20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서태평양의 제1도련선 내에 구축한 그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전략이 매우 강력해졌다.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강력해졌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대만 해협에서 일어날 경우에 미국이 패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미국 스스로의 워게임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대만의 그 정치 지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인들이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대만인들의 결론적으로 대만인들의 대만 본토 정체성이 강화되었고 그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대만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최근 2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 2018년, 19년, 20년 한 3년간의 그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현상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쿼어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독립을 추구하자는 의식을 가진 대만인이 2018년에는 15% 정도였는데요. 2020년에는 25%로 급증합니다. 반면에 현상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하자는 의식을 가진 대만인은 2018년에 12%였는데요. 2020년에 이제 5%로 하락했습니다. 그 대만의 그 이러한 그 정치적 정체성 그리고 국내 여론 등 이런 그 국내 정치적 요인이 차잉원 정부로 하여금 그 미국 편승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집권기, 그러니까 2017년 1월에서 2021년 1월 이 4년간 그 미중 관계가 전략적 갈등 상황에 접어든 이후에 그 대만 정부는 미국에 편승하는 적극적인 친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 정책이 사실은 대만 국내적으로 그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 2019년에는 그 차잉원 총통이 재집권하기 어렵다, 연임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있었는데요. 마침 그 당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반중 시위가 이어졌고 중국이 강경 진압을 하면서 대만 사회의 위기의식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잉원 총통이 다시 그 반중 여론의 그 거센 파도를 타고 작년 1월에 재임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 차잉원 총통이 얼마나 과감한 친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그 작년 그 12월에는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성장 촉진제가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그리고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통과시켰고요. 그 트럼프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총 11차례 무기 구매가 이루어졌는데 2020년 한 해에만 6차례 총 58억 6천억 달러의 무기 체계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대립 구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안 관계가 그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차잉원 정부는 그 산업, 기술, 국방 영역에서 그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며 계속해서 반중 전선을 구축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처벌과 보상의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처벌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선은 그 정부 차원에서는 국제 무대 진출의 봉쇄, 이런 그리고 그 대만 서남 지역의 방공 식별 구역을 넘나드는 그리고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만의 공중 방어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서론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안 관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양안 대중들 사이에 적대 의식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의 국내 여론도 대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 민진당이 대만 독립 움직임을 보일 때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만 해협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실제적으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해서 대만의 어떤 그 무력 충돌 수위까지는 넘어가지 않지만 그 밑에서 계속 대만을 자극하고 미국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380차례 침범을 했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국제 환경이 중국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팬데믹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조사를 추동하고 있고요. 중국은 내년 3월 개최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또 국제적 그 참여의 어떤 그 논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이례적인 연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력 행사, 중국의 무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의 의지와 의도는 가지고 있다.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민해방군은 지속적으로 그 준비를 해왔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반면에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그 전쟁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연합작전 시행안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연습을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시행을 지금 돌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능력은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으로나 대만 해협에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그러면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백신 접종자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대만이라고 하면 이게 좀 가깝기도 하고 좀 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만 뭐 여행으로도 대만을 가끔 가긴 하지만 그렇게 가깝다고 이제 이게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대만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할까 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만 사태가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부상을 했냐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5월 21일 한국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하면서 거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의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한 문장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한국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오늘 이런 토론회도 열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언급이 나온 다음에 사실 대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대만 문제를 내정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굉장히 불쾌하다는 이런 외교적인 신호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다. 뭐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일반적인 얘기다라고 하면서 이 논의를 상당 약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불만은 있었겠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약간 대충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아래 가라앉는 느낌인데요. 근데 일본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다릅니다. 일본이 왜 다르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도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한국이 있고 한국 바로 앞에 일본 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서부터 쭉 오키나와는 아시죠? 여행지로 오키나와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 밑에 대만이 있는데 이 섬을 일본에서는 남서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난세이 쇼토라고 부르는데요. 이 엄청난 이게 섬의 일군입니다. 이 섬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만이 오키나와에서 쭉 지나면서 대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가 그러니까 일본 영토의 최서단이죠. 이게 이시가키지마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게 1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중일 사이에서의 영토 분쟁이 있는 거. 그러니까 중일 사이에서 독도라고 할 수 있는 센카쿠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17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중국이 이제 대만에서 아까 우리 장영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립 데이비슨이라는 인태 사령관 전임이 됐죠. 이 3월달에 뭐 6년 안에 뭐 10년 안에 이거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그럴 경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1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여기 당연히 말려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에서는 별 논의가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안보적인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이 대만 문제를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이라고 뭐 대결적인 건 아니고요. 내부에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공동 성명 정상 간의 공동 성명에서 언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신중론이 있었는데. 지금 뭐 잘 알겠지만 커트 캠벨이라는 백악관의 NSC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라는 사람이 도쿄에 이제 극비리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일본 정부에서 요 문안에 넣어라.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넣으라고 요구를 했고 그 언급을 넣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사실 미일 사이에서의 정상의 공동 문서에서 이 대만이 언급된 거는 사실 52년 만의 일입니다. 1969년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반세기 만에 일어난 일이 되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 발이 디뎠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반응이 고이즈미 정권 시절에 이제 외무성의 넘버 2였죠. 그러니까 사무 차관을 지낸 다케우치 유키오라는 분이 아사히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 총리에게 그만한 각오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이번에 중국에 대한 의사표명은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일 그러니까 미일 간의 공동 정상의 공동 문서에서 대만 해협을 언급한 거는 이건 루비콘강을 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에 대한 각오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한국은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루비콘강을 건넌 거로 보이는 게 언급을 하면서도 건너진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일본은 이것은 건넌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본 입장에서 그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얘네들이 대응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뭐 일본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통합 막료장 우리로 치면은 그 합참의장이죠. 내지는 가와노 가스토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5월 12일에 이제 그 일본 기자클럽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 이럽니다.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오키나와를 포함하는 아까 말씀드린 난세이 제도 전이가 전쟁터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이 제3자로 여기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서 일본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이게 야마시타 히로타카라는 이분은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그 육군의 중장을 했던 자유대 육장을 맡았던 분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은 일본이 틀림없이 직접 말려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 일본 내에서 나왔던 뭐 대담 같은 거를 읽어보면 만약에 대만이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 미군의 여러 가지 전력이 오는데 약 3주 정도가 걸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약간 뭐 전쟁을 하면 아까 장영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랜드 연구소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은 이제 대만 전역에 전력을 집중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전력은 뭐 전 세계에 이렇게 그 분산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오키나와와 이제 그 사세보 같은 데 있는 주일 미군이 대응을 하게 되고 그 대응을 하는데 3주 전력이 증파되는데 3주가 걸리니까 이 기간을 일본이 같이 막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대만이 떨어지고 그러면 일본의 안보가 위험해진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라는 논의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 일본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평화헌법을 보면은 일본은 전쟁을 할 수가 없고 교정권이 없고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다고 이제 라는 그런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럼 이게 미국과 그 중국이 싸우는 데서 일본이 돕는다는 건 그 평화헌법의 정신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본 그 방위 그 정책의 변화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화헌법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고 그런데 그 일본도 그 여러 가지 구조가 있고 아무튼간에 그 일본은 전쟁을 못 하니까 그럼 만약 일본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받으면은 일단은 미국이 나가서 싸우고 일본은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해서 대응을 한다. 미국이 도와준다라는 원칙이 1960년에 그 미일 안보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런 원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도와준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거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해서 1978년 11월에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어떻게 보면 사용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미일 그 안보협력 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안보협력 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은 좀 추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싸움이 나면은 미국이 도와주지만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일본이 대충 알아서 한다라는 거였고, 그거는 일본에서 어떤 사태가 난다는 거였고, 그러면은 일본의 주변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의 주변 사태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반도 사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거고, 또 하나는 대만 사태입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1978년 시점에서의 결론은 이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고민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공백으로 비워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냉전이 지나고 나면서 그 일본 주변 사태라고 우리가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우리 한반도와 관련돼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1차 북핵 위기입니다. 이게 1993년, 1994년에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영변 시설을 정말 폭격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폭격하려고 이제 그 미국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동맹국인 일본한테 야 니네들은 이것도 도와줘야 되고 저것도 도와줘야 이것도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1,500개 정도의 그 요구사항을 넣습니다. 근데 지금 미일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서로 돕는지에 대한 원칙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오고 다행히 물론 그 1차 북핵 위기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해소가 되지만 이 공백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미일 안보 협력 지침이라는 거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개정을 하면서 그때 정했던 큰 원칙은 조선에서 어떤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나가서 싸우고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한다. 후방 지원이라는 건 병참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병참 지원을 한다라는 원칙을 정합니다. 짧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근데 2010년 정도 접어들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국력을 강화해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약간 일본이나 이렇게 미국이 볼 때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아까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뭐 중국 비행기가 와서 뭐 대만의 어떤 방공식별 구역에 뭐 1년에 뭐 몇백 번씩 막 드나든다든지 일본이 자기의 어떤 영토라고 생각하는 뭐 센카쿠 지역에 영해 지역에 막 침범을 한다든지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서 저 중국이 부상하는 저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위대가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미일 안보협력 지침을 두 번째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위대가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동맹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위대가 미군이랑 같이 동중국해는 뭐 자기 관련된 배고 지역이고 남중국해도 뭐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뭐 인도양까지 가서 막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미국이 공격 받으면은 일본이 어려우니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거를 행사를 해서 전에는 일본이 공격받으면은 일본이 반격하는 건 그건 개별적 자위권이라 해서 인정을 했는데 미국이 공격받아도 일본이 도와주겠다. 이거를 방해하겠다라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이 미일 안보 협력 지침이 개정이 됩니다. 근데 이러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부터 벌써 이제 5, 6년이 지난 거죠. 근데 새로운 다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그게 바로 대만 사태입니다. 그랬더니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 사태까지는 어떻게 한다라고 대강 이제 구상이 있고 그럼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일본 사회에서 이제 새로운 문제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민당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지난 그 4월 16일 아니 4월 12일에 그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중국이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놓고 진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6월 1일에 자민당의 외교부회라는 데서 대만 정책에 대한 검토 프로젝트 팀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검토 프로젝트 팀이 6월 1일에 1차 제언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1차 제언. 그 제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긴급히 유사 사태에 대한 대응법을 검토할 것 이러는 제안을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동맹국과 연대를 포함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서 대만에 사는 일본인의 퇴거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국민제도 보호의 관점에서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손안에 든 것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거 대응할 거에 대한 그 기술은 삼가려야 한다라는 뭐 미묘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 동맹국가 연대를 포함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무엇이냐 해석을 해볼 때는 아마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은 미일 동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는지 구체적인 전쟁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만에도 일본 사람들이 지금 뭐 몇만 명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제 일본이 구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국가라는 거는 당연히 미국이 되겠고요. 그리고 쿼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들도 최근에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 인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이런 국가들과도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일 관계 최근에 나빠진 상황을 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여기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아무튼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뭐 같이 이제 공동해서 연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이제 호주와 일본이 2+2 회의를 해서, 전에는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미국으로만 한정이 왔는데 이제 호주로 이 그 영역을 넓힙니다. 네,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세 번째는 뭐 안전 보장에 기여하는 일본 대만 간의 비군사적 협력이나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스가 총리가 최근 대만한테 꼭 코로나19 이제 백신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나눠주고 뭐 그런 조치를 합니다. 또 하나의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에서 낸 보고서인데요. 이건 5월 25일에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격변하는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방위력을 강화하자라는 얘기고,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군사비를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은 1970년대 미키 총리 때 일본이 저기 군국주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비 방위비는 그 GDP의 1%를 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를 늘려야 된다라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아마 일본이 이제 9월달에 이제 중의원 그 선거가 열리고, 또 최근에 그 마지막으로 그 니혼 게이자의 신문 보도를 보면 아마 중의원 선거에 맞춰서 그 공약으로 일본의 어떤 방위 지침에서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요. 그 중기 방위력 강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를 이제 목표로 두고 일본이 어떻게 무기를 이제 강화해나 어떤 무기를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침을 정해둔 것인데요.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 대만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논의가 있고, 그거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울 거라는 최근에 뭐 니혼 게이자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일본이 조금씩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상위 개념인 방위계획 대강도 당연히 이제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럼 다시 그 상위 계획인 아까 말씀드렸던 방위협력 미일 간의 가이드라인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마 가을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미일 간의 2+2 회의를, 그러니까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에 모이는 회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 회의에서 미일 안보 협력 지침을 다시 한번 대만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도 그런 그 2+2 회의를 통해서 방위협력 지침이 개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2015년 4월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뭐 그런 비슷한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한국에서는 대만 사태를 그 강 건너 불공격하면서 약간 나와는 거리가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의 안보 문제, 그러니까 그 대만과 가장 영토의 서단인 그 이시가키지마가 110km밖에 안 떨어져 있다. 공격받으면 우리도 공격받을 수 있고, 그런 남서지도의 그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생각에 자기의 안보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물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중국과 전쟁을 하고 싶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게 대중 억지력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억지력을 강화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 뭐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대체적인 주류 이제 보수 쪽에서는 합의가 있지 않나 뭐 싶습니다. 뭐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 문제에 좀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용산 기지와 이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쯤에서 미국이 수원, 또 오산 공군기지, 평택, 캠퍼프리, 군산 이런 쪽에 패트리어트를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가졌던 의문은 왜 미국이 평택에 미군 기지를 모아놓고 또 한국의 이 서부 쪽에 패트리어트를 깔고 있는지, 그것은 결국 그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강한 좀 심증을 갖게 됐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표현된 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은 2004년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주제로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만해협에서 유사상이 발생하면 이건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미국 워싱턴에 가서 이걸 직접 담당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펜타곤도 가고 백악관도 가고 민간 전문가들, 이제 선직 관료들도 만나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쪽 친구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구나. 즉 그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목표는 대만 해협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도 차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옵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업이 전쟁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좀 위기의식을 갖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정부 관료들하고 좀 뭐 이제 공개적인 자리나 또 사석에서 또 논쟁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 있습니다. 10여 년 지난 상황이 있는데 뭐 그 사이에 이제 아까 우리 장영희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잉원 총통이 취임하기 전까지 상대적으로 좀 양안 관계가 좀 안정화되는 추세가 있었고 그에 반해서 좀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최근 한 2, 3년 사이의 흐름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좀 중대한 좀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 반면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또 굉장히 격화되는 저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그 1차 세계대전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갖기도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이제 이 사라예보의 총성이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그 참전하는 1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거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어떤 동맹의 사슬 그리고 어떤 이제 방금 전에 우리 김윤영 기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일 동맹의 지배적인 논리는 결국 그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힘, 동맹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일종의 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1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굉장히 유행했던 담론이었거든요. 어떤 군사상 낙관주의, 동맹의 사슬 이런 부분들이 1차 세계대전으로 좀 연결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과도한 피해망상이길 바랍니다만 지금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또 군사 동맹 간의 구조적인 관계가 이런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경을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올해 5월 18일에 있었던 그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그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사청문회인데 그 청문회에서 그 차이나 중국이란 단어가 37번 나왔고요. 타이완, 대만이 1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 녹취록 한번 쭉 읽어봤는데
미 그 상원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제의 주된 답변에 이제 주된 그 논의 주제는 한반도 문제라기보단 양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은 뭐 할래? 예,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논의가 여기까지 가는구나.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만약에 양안 사태가 발생해서 주한미군이 차출되면 그럼 북한이 이걸 일종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보고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질문까지도 나오고 관련해서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에도 그런 유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서 좀 우리 사회는 너무 조용한 게 아닌가.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이 대비책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이렇게 좀 조용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좀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미국 쪽의 흐름을 종합해 보자면 이 주한미군 한미동맹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흐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해협 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 차출 옵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주한미군이 차출될 때 이제 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유엔사를 강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지금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지만 전시작전권을 전환한 이후에 즉 전시작전을 한국한테 넘겨진 이후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더욱더 가속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입장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미국은 그 부시 행정부가 작전권을 빨리 넘겨주려고 하는 배경에는 이제 북한은 한국과 너희들이 맞고 주한미군은 좀 딴 일을 하고 싶다. 그 핵심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때도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왜 그 오산 공군기지에서 글로브 마스터 그 C-17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군 수송기가 미국 상원의원 3명하고 백신을 싣고 대만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대만으로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미국이 예행 연습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글로브 마스터에는 뭐 병력과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이렇게 작은 형태의 무기뿐만 아니라 전차와 장갑차 심지어 그 아파치 헬기까지 수송이 가능한 초대형 군 수송기입니다. 수송기인데 지금 평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위기가 고조되거나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데이비드 서치터라고 그 칠함대 작전 참모를 지낸 미국 장교가 있습니다. 해군 장교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 몇 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주해군 기지 건설로 가장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제주해군 기지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이지스함 이런 어떤 기항주로 그걸 제주해군 기지를 이용하게 되면 중국의 북해 함대를 저지할 수 있고 또 동해 함대를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칠함대 작전참모를 지낸 해군 장교가 그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실제로 2017년 그 제주해군 기지 완공 이후에 미국이 작은 함정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지스함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보내고 이게 놀랍게도 데이비드 서치터 논문에서 권고했던 매뉴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도 이게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사 상황이 발생해서
오산 공군기지나 뭐 군산 공군기지나 혹은 이제 그 캠프 험프리에서 주한미군이 출동하는 옵션을 미국이 강화하면은 당연히 이들 기지에 대한 방어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 방어 대책을 세우게 될 텐데 그 방어 대책과 관련해서 사드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북 성주에 있는 AN/TPY2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처음에 배치될 때는 이건 사드 포대용으로만 배치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 올해 걸쳐서 이거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냐면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부대하고 이 사드 레이더를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산 공기지 평택 군산에 있는 패트리어트 그 이제 요격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패트리어트 부대에 있는 레이더는 후지입니다. 후져요. 그래서 미국은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킨 겁니다.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그래서 어느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사드 레이더로 그걸 탐지해서 그 탐지 추적한 정보를 패트리어트 부대에 보내면 패트리어트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시스템을 올해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정영희 실장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국의 핵심적인 군사 전략이 바로 이제 그 반적군 거부 전략인데 이거를 위해서 중국이 연락에 만든 게 둥펑 21 D 계열의 이제 그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지대함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백두산 뒤쪽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유사상이 발생하면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겠죠. 항공모함은 전할 때 가장 걸리는 게 이 둥펑 21입니다. 가장 걸리는 게 둥펑 21인 것이죠. 근데 이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는 이지스함 자체로는 이거를 유격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고 레이더는 직선으로 날아가기 레이더 전자파는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백두산 뒤쪽에서 둥펑 21을 발사를 하면 한참 날아온 다음에 탐지할 수 있어요. 탐지 추적할 수 있어요. 그 이지스함에 장착된 레이더는. 그렇지만 성주에 있는 레이더를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탐지 추적한 정보를 C2BMC라고 불리는 미국 그 MD 작전에서 뇌에 해당하는 거기에 전송을 하고 C2BMC에서 이지스함에 전송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적어도 미국 입장에선 둥펑 21을 제압할 수 있는 옵션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갈 것이냐 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 한국이 뭐 산불 입장을 밝힌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 옵션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재작년에 그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INF 조약에서 탈퇴를 했는데 그 이후로 미국이 연라 만들고 있는 것이 정밀 타격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정확히 안 밝혀요. 499km 이상이라고만 밝힙니다. 왜냐하면 500km가 넘어가면 일단 INF에 저촉이 되는데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나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미 육군 쪽에선 이 정밀 타격 미사일을 사거리 1000km까지 확대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에 뭐가 배치되어 있냐면 ATACMS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ATACMS가 미국의 전술 미사일인데 이게 사거리 300km예요. 근데 미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이 그 정밀 타격 미사일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신형 미사일로 ATACMS를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계속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평택에 있는 ATACMS를 지금 신형 그 프리즘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럼 이게 또 이제 한중 관계에 또 1대8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거리 자체가 중국까지 달하고 특히 이제 중국 그 동부 쪽에 이 산둥반도 쪽에 중국의 군사력이 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직접적인 사거리를 두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은 이 미사일을 지대지 미사일에서 지대함 미사일로 용도를 다양화할 이런 어떤 계획들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되었든 정권에 관계없이 이 옵션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거 관련해서 한미 간의 논쟁도 있었고 국내에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06년 1월 달에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라는 게 나왔고 뭐 그 합의를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로 그 이에 이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노무현 정부 때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완전히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것은 곧 미중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직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유언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라도 하고 대책이라도 논의하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도 있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정작 미국의 옵션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구체화, 강화되고 있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처음으로 대만 해협 문제가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너무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좀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 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 그러면 단순히 대만 문제가 아니고 중국 대만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결국 또 세계 평화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 자체가 이영희 선생님이 그 일관되게 추구하셨던 것과 맥락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정욱식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선생님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뭐 베트남 문제나 중국 문제나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언급하시고 그랬던 거는 바로 이런 그 둔감함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재단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토론회를 주재했고 오늘 그 발표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 토론회가 잘 준비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희 기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정말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가, 정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뭐 장영희 선생님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개인적인 거기에 대한 저희 답을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뭐 지금 흔히 미국 군부에서 말하는 2027년까지 6년 안에 무슨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 통일해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상당히 낮거나 거의 매우 우연적인 충돌 가능성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사실. 이번에 7월 1일에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하는 연설을 1시간 동안 하면서 거기서도 그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화 민족의 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뭐 굉장히 당위적인 것인 동시에 내년에 그 3연임을 시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정통성 강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레토릭을 넘어서 실제로 할 것이냐 하면 저는 좀 낮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저희 하남석 선생님께서 이미 번역해 주신 그 차이나 붐에서 호풍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보듯 우리가 많이 이제는 알고 있듯 중국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실제 경제도 좋고 여러 가지로 뭐 공산당의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번영의 큰 그 기반이 미국식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시스템의 일부로서 그 하위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로서의 중국 국가 주도 자본주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이 시스템 자체를 깨면서 미국과 정말 전쟁을 불사하면서 대만을 통일해서 정말 지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야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간 안에 이걸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지금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국 인민들의
지지가 강고한가라는 질문을 사실 가장 그 외부의 관찰자들이 많이 던지고 있는데, 실제로 뭐 지금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황에서 시진핑 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뭐 하여튼 아주 자발적이든 아니면은 이게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동의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영속적이고 굉장히 강고한 지지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 자체도 좀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격차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말한다면 2008년 정도가 중국의 최고 전성기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만약에 뭐 인구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금 빈부 격차 문제라든지 경제의 효율성, 지금 뭐 GDP 성장을 위해서 단위당 투입해야 되는 뭐 국가 주도의 투자를 계속 넣어가지고 성장률을 높이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등등을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안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관찰자도 많이 있고, 혹자는 지금 뭐 이번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말한 뭐 중국 내정에 개입하려고 하면 뭐 인민의 피와 살로 쌓은 장성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이런 멘트 자체가 미국을 뭐 1차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나 그런 지금의 권력 강화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했다고 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물론 뭐 여러분들은 오히려 내부 불안이 커지면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도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중국 공산당의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무능하고 그런 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까지 전략적 오판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중국이 지금 대만에 대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 목표는 이렇게 약간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회색지대 전략으로 해서 민진당 정부가 독립을 선언하지 못하게 하면서 서서히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고 홍콩, 마카오처럼 전쟁 없이 장악할 어떤 조건이 무르익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것일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진핑 주석 들어와서 너무 겁주기 정책을 심하게 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강압적인 정책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민진당 정부를 계속 도와주면서 조건이 무르익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대만에 대한 중국 공격의 위협이 6년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랜드 연구소 등 다 동원해서 대만에서 미중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이 불리하다, 워게임을 해보니까 불리하더라,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군부나 분산 복합체에서 이 중국과의 대결을 통해서 군비를 급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두 번째로는 그거보다 나아가서 대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 아시아 태평양 또는 아시아 여기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그 동맹 전선을 더 강화하려는 것이 가장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한순간의 충돌이라기보다는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신냉전 체제의 어떤 대결,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이 상황이 뭐 수십 년 계속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응해서 해야 될 고민이 더 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한국이 대만하고 단교한 이후에 대만과 직접 교류하거나 대만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대만 냉전 시기 또는 지금의 그런 뭐 대만의 상황, 대만의 외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는 분이 상당히 제한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이 좀 대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좀 사회 각계에서 우리 정부가 뭐 하지 못한다면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민간에서 대만과의 좀 교류를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접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가장
직접적인 큰 주제는 한국이 양안 사태에 연루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맹의 이론에 따르면 약자는 하위 파트너는 항상 어벤던먼트, 그러니까 내팽개쳐지는 걸 걱정하는 거고, 강대국이 이 호전적인 이 하위 파트너가 미국 믿고 아무데나 막 싸움 붙으면 거기에 연루될까 봐 걱정하는 거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거의 벼랑 끝 전술을 써서 한미 동맹을 맺을 때 미국이 가장 걱정했던 건 이 동아시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다 그랬는데, 자유주의 쪽의 지도자들이 힘은 없는 것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것들이라서 미국은 언제나 동맹을 맺을 때 얘들에 의해서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내놨죠. 그러니까 가령 대만 같으면 아까 나왔습니다만 독립선언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루되지 않는 장치를 했는데, 지금 거꾸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연루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부터 해야 되네. 여기는 전부 프로고 저번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라는 건 이런 건데, 제가 요새는 별로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30년을 경제학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봐도 분기별로 한국은행에서 실질 GDP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그럼 이 페이지에 지출별 한국 국민 총생산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대충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떻게 변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이론으로 아무리 경제학 이론을 많이 알아도 계속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 감은 안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아마추어라는 건, 이 안보 문제 아마추어라는 거는 한 3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론은 어느 정도 아는데, 컨텍스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도일까, 각국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킨 건데, 중국은 그냥 성장한 거예요. 미국이 큰 문제를 일으킨 건데, 미국이 대전략 논쟁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그럼 미국이 여태까지 냉전 체제에 썼던 방식, 즉 소련을 봉쇄하고 자유주의를 수호한다, 시장과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논쟁이 시작이 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넘어가면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이제 중국 중심으로 이 논쟁이 계속이 되는데, 사실은 학자들 중에 호퇴론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 더 이상은 이런 걸 할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은 되돌아와야 되고, 각 지역은, 예를 들어서 유럽은 유럽 내에서 균형을, 유럽 스스로, 유럽 국가들끼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는 역외균형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미어샤이머하고 월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주의 헤게몬 이론이 여전히 주류고, 이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자유주의 헤게몬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오콘이 좀 더 공화당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유주의 헤게몬의 매파들이 민주당을 잡고 있고, 바이든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G7을 쭉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트럼프는 막무가내로 동맹국들한테 니들 돈 내고 니들이 해결해라 하는 식의 역외균형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트럼프는. 에 비하면 바이든은 우리 다 같이. 사실은 트럼프하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데, 니네도 돈 내고 니네 동원해서 우리와 함께 내 지도 아래서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텍스트를 명확하게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일, 한미, G7으로 가면 점점 약해져요. 왜냐하면 점점점 강한 나라, 점점 강한 나라는 아니죠. 일본보다 우리가 약한데 점점 말을 안 듣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얘기는 거의 다 실패했다고 지금 보입니다. 분명히 중국 봉쇄망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되게 성기고, 특히 이제 유럽 가서는 1대1로를 어떻게든 대체하는 걸 얘기를 했지만, 유럽 나라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유럽이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디커플링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 디커플링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IT, 특히 이제 ICT가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허브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분류시키면 미국이 완전히 고립이 돼버립니다. 그거는 제가 PPT에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미시적으로도 애플을 2017년에 트럼프가 디커플링 쪽을 허위 공격하면서 강화한 다음에 애플의 이 행동을 보면 오히려 중국계가 늘어나요.
중국에서의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들도 사실 그거를 미국의 이 안보나 뭐 이쪽 사람들의 전략대로 미국 대기업이 움직이려면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5G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6G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미래 전쟁하고 연관돼 있고 미국이 일본한테 반도체에서 밀렸을 때 무지하게 충격을 받아서 저편 배싱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5G에서 중국에 밀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G에서는 앞서가자고 지금 하는 건데 6G도 지금 중국이 한 8개월 정도 앞서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삼성하고 미국 기업들이 6G에 대한 어떤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밀려 있고 퀀텀 컴퓨팅도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미래 전쟁과 관련된 건 대부분 밀려 있어서 이 부분에서까지 밀리면 안 된다 정도가 미국이 디커플링을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 정도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은 그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 봉쇄망을 강화한 게 모든 전체 구도를 바꾼 거고 지금 양안 문제도 사실은 미국이 강화하면서 양안 문제까지도 이제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삼각관계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옛날에 플러스일 때는 모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하고 한국은 중국하고도 사이좋고 미국하고도 사이좋고 해서 전체가 그걸 삼자 동거라고 얘기하는데 셋이 다 행복한 상태였습니다만 중국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현실주의 이론은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은 이른바 밸런싱 아니면 밴드웨거닝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죠. 밸런싱은 가령 중국이 크니까 이 큰 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동맹이라든가 이쪽을 강화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고 밴드웨거닝은 야 얘 굉장히 빨리 이쪽에 붙어버리자라는 건데 사실은 아시아 국가들은 한 번도 어느 나라도 밸런싱하고 밴드웨거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조리 다 해칭이라는 거를 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시아 뭐 패러독스,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아시는 그 아시아 패러독스가 안보적으로는 미국하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딱 나눠지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애매모호하게 양쪽하고 다 관계를 맺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가는 것이었고 제가 오늘 대만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해칭에 대한 그럼 해칭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칭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원리가 있지를 찾아보다가 제가 이론을 쭉 본 결과 가장 뛰어난 학자는 우유샨이라고 하는 대만 학자였습니다. 옥산이죠. 중국말로 읽으면. 근데 우리 장혜인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대가라는 거죠. 원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북한에서는 원사는 뭐냐면 박사, 교수, 원사입니다. 교수 위에 있는 원사니까 대가인데 그럼 나이가 많으실 텐데 지금도 굉장히 번쩍거려요. 요새 쓴 글을 봐도 그분이 계속 이 대만과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 트릴레마,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대만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또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삼자 동거 다 서로 좋을 때 대만은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면 왕따가 돼버려요, 그냥. 그래도 대만은 씩씩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굉장히 망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도 뭐 우리랑 1인당 GDP 비슷하죠. 비슷하고 인구가 반이니까 뭐 GDP는 우리의 반일 것이고 그리고 저는 반도체를 옛날에 공부했습니다만 대만은 주로 저기 이른바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했고 그거는 뭔가 합의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반도체 공정에서 좀 마지막 좀 값싼 공정인 것 같았는데 이 TSMC라는 게 그래픽 카드에서 굉장히 삼성보다 앞서면서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가 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만도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 우유샨의 연구들인데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면서 일본하고 한국은 이른바 삼자 동거라고 하는 걸 누렸고 대만은 이제 왕따였는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일본하고 대만이 같은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밸런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붙어서 중국을 견제한다 쪽으로 가니까
사실은 이게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돼. 일본이 걱정되는데 지금 중국이 GDP로 거의 비슷한데 제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2037년 중국이 이번에 100년은 2032년에 역전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세계에서 제일 잘 대처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건 뭐 그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그래프를 그리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잘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한국하고 대만 한국 순서로 있는데 동아시아가 다 잘했는데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2, 3년 갔기 때문에 가령 딴 나라들은 다 마이너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계속 2%, 3%. 대만이 최근에 중국보다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굉장히 좋아하던데 어쨌든 3%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차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앞으로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하게 전진 비슷하게 국민 총동원으로 맞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중국이 훨씬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020년대에 역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쪽에 밸런싱을 통해서 미국에 쫙 붙었다가 이 역전이 되면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른바 로맨틱 삼각형입니다. 즉 중국과 미국이 전부 한국에 대해서 구애를 하는 삼각관계인 것이죠. 근데 이게 양쪽에서 다 그러면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우유 시장이 연구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이 로맨틱 삼각관계를 만들고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키신저입니다. 키신저가 처음에 중국하고 가면서 소련을 물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소련하고 관계 개선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하고 소련이 미국한테 구애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이익을 봅니다. 또 하나는 또 성공한 유명한 사례는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가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사이에서 로맨틱 삼각형을 만들어서 양쪽을 견제하면서 잘 끌어가죠. 근데 이거는 강대국이 이걸 피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맨틱 삼각형에 사랑을 받는 걸 피벗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피벗 국가 어쩌고 하는 게 다 이 로맨틱 삼각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악소국일 때의 로맨틱 삼각형은 어떨 거냐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가장 실패했던 사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EU와 러시아를 갖고 여러 가지 밀고 땡기고 이익을 취하다가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소국이 피벗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나라 국민이 반쪽으로 갈려요. 그래 우리나라 좀 중국 편 미국 편 이렇게 갈라져서 심각하게 싸우는 거가 강대국이 한 나라가 진짜 화가 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 내분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벗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맨틱 삼각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좋은 상태고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머리가 있고 국민들이 그거에 의해서 분열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이게 나쁜 위치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만하고 일본은 이른바 안정적 결혼 관계로 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탁 붙어버리고 중국을 왕따시킨다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불리한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 파트너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 자율성 전혀 없이 하이 파트너 들어갔는데 상위 국가가 그러니까 버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도 있고 저쪽에서 진짜로 때려버릴 수도 있고 중국이 때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바꾼다면 중국과 미국이 더 사이가 좋아지게 하는 쪽의 어떤 전략들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연로 문제로 가서 요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하나는 분리인데 이게 정욱식 대표의 생각일 것이고 저는 아마 한미동맹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연루되지 않게 하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미국은 이승만이 까불었을 때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조항을 뒀을 텐데 그거를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개정해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연루되지 않도록 복잡한데 주한미군을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나라의 외교관이나 국방부는 미국이 얘기하면 거의 거부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정욱식 대표가 잠깐 얘기했지만 참여정부가 어쩌면 예외적인 왜냐하면 대통령이 상당히 명민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대통령이나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 모르겠습니다. 이건 얘기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로맨틱 삼각형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넓혀버리는 건데 좀 이따가 우리 하남석 교수 얘기하겠지만 이영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박민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자꾸 이렇게 자극하는 전 중국이 왜 어떻게 성공했느냐는 굉장히 오랫동안 봤어요. 진짜 경제 정책을 잘해. 지금도 잘해요. 근데 왜 외교나 이런 거는 특히 내부에 대해서 홍콩에 대한 거나 저 신장에 대한 거나 이런 거 왜 이렇게 유치하고 쪼잔하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오히려 대만 사람들 중국이 가장 바라는 건 그럴 거 아니에요. 대만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하나의 중국이 되자 투표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중국이 이렇게 행동할수록 그건 반대로 가게 돼 있는 건데 따라서 중국이 무력에 대한 그러니까 또 틈틈이 이제 무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죠. 최근에 와서 특히 시진핑 그러니까 2007년 8년 미국 위기와 시진핑의 취임이 모든 걸 바꿔놓은 그러니까 중국이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오바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리밸런싱가 오바마나 이쪽에서 리밸런싱 시작됐고 그리고 트럼프가 왔고 그리고 바이든이 온 건데 저는 북한 비핵화와 이 중국의 대만 무력 포기 대만에 대한 무력 포기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그러니까 이건 여태까지 북한이 굉장히 거부했던 건데 한국이 지금 핵무기 없이 있는 거는 미국의 확장 억제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핵무기 요새 막 늘려요. 미국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 포기와 비핵화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피벗 국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더 나아가면 우리 정옥식 대표의 지론인 한반도 비핵 지대화 또는 한반도 비핵 무기 지대화를 동북아까지 완전히 확대해가지고 사실 비핵 지대는 평화 체제까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동북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역사 문제가 있고 영토 문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걸 다 한꺼번에 동결시켜 버리고 공동 이용하는 어떤 원리 같은 거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피벗 국가로서 우리나라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맺을 때는 우리나라 150달러가 안 됐고 미국이 3,000달러 정도 됐으니까 20배 차이 났죠. 지금 2배 정도밖에 1인당 GDP가 2배 정도 차이가 안 나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쪼잔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에 뭔가 훨씬 더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규범적 얘기들을 하면서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아마추어로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진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됩니다. 마침 오늘 리영희 재단에서 또 이렇게 주최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비판적 중국 연구자라면 누구에게나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거인이 저는 리영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0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이라크 파병을 노무현 정부가 당시 결정했었을 때 그때 몸이 좀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종로에 파병반대 집회를 나갔는데 그때 리영희 선생님께서 직접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굉장히 그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시고 그 뒤에 또 한번 발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양안관계 문제와 중미관계 얘기를 한번 꺼내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미국과 중국이 북한과 대만을 교환할 가능성을 장기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제가 일종의 대독입니다. 21세기 초반의 중국 목표는 대만을 수복하는 것이다. 1972년 미국의 닉슨과 주은래 사이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을 중국에서 떼내려는 노력을 해왔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을 지속적으로 무장시키려 노력했다. 현재 대만은 사실상 중국이 침략하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애속되어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자신의 아래 두려 하고 중국은 대만을 원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넘겨주고 대만을 접수하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한민족은 이들을 예의주시하고 통찰력을 가져야 대처가 가능하다. 대만과 북한을 미국과 중국이 맞바꾸는 시나리오, 이에 따라 한반도의 공존, 북한의 생존과 주권, 한반도 세력권의 동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미국은 앞으로 이라크 침략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노무현 정권과 협의하는 척하면서 알맹이로는 한일 군사 결속을 강화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이 증강되고 남한은 미국의 대중국 정찰, 포위, 압박 전략에 더 깊숙이 끌려갈 것이다. 여기서 주한미군 증강이란 현재 전시작전권, 미군 군사력, 한반도 군사력의 증강 등을 의미한다. 미국이 신무기를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는 전쟁에 미국의 대응 역할을 하게 되는 무서운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이게 당시 류영희 선생님의 발언의 요지였는데요. 사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대만 북한 교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아주 저는 지극히 낮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당시에 류영희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건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의 정합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높아서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전 당시에 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초창기에 이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배경이 뭐냐면 이라크 파병을 하는 이유를 북핵 문제랑 연결시켰습니다.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이라크에 파병을 해줘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 역사를 저희가 알지만 그 뒤에 저희가 얻은 건 없지 않습니까? 진짜 류영희 선생님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판은 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판 자체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어떤 균열의 판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정확한 외교 독트린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만 연루되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제 전략적인 어떤 그런 고려를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 최악의 경우가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 사드를 결국에 완전히 이렇게 외교 독트린 없이 움직이다가 천안문 막내에 올랐다 갑자기 사드를 배치하면서 그것을 아주 저희한테 한반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 무게를 안겨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짐을. 근데 지금은 뭐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의 견제 전략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속에서 큰 판이 아니라 자꾸 북한 문제에서 뭔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려는 입장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G7이나 이런 데 가서도 사실상 G8이다 뭐 이러면서 좀 굉장히 이러면서도 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우리가 중국 견제가 들어가는 G7 안에 거기에는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외교 독트린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한 1분만 부연하자면 시진핑 이후에 이제 장영희 선생님도 이거 원심력과 구심력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의 복합적인 리스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향이 당 중앙부의 권력 집중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사회 분야에서도 다 나타나고요. 모든 것들에서 이제 거버넌스라든가 그동안에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인민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거나 이런 것들을 다 회수하고 당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부의 문제, 변방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외교의 문제에서도 다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어떤 이 중국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권력 강화, 구심력을 강화하니까 멀리일수록 자꾸 원심력이 나가는 거죠. 대표적인 홍콩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보면서 대만의 특히 젊은 세대들도 일국양제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일국양제가 지금 홍콩으로만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덩시어핑이 이 대만하고의 통일 방안으로 먼저 얘기한 겁니다. 일국양제는 앞으로 지켜질 일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대만의 사람들한테 주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점점 더 그러면 대만의 원심력은 더 강해지겠죠.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2015년에 시마후이라고 대만에서는 마시후이라고 그럽니다. 마잉지우와 시진핑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그런 이벤트도 만들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시진핑의 경우에는 조금 조급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전임자였던 후진타오나 짱저민보다는 더 큰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전에 우리가 중국 지도자로 쓴 마오쩌둥은 중국을 혁명을 성공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시키는 사람입니다. 덩샤오핑은 말 그대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지금의 중국에 불을 가져다 준 사람인데 그러면 시진핑도 거기에 어떤 대응하는 업적을 하나 만들어야 자기도 그 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시진핑 사상이라는 이름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은 사람들 위하고 있는 게 대중화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만까지만 이제 중국의 영토로 이제 만들어 버리면
예, 그렇게 되는. 그래서 실제 저도 일선의 학교의 현장에서도 만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대만의 문제를 저희는 남북 문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는 서로 다른 나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모든 뭐 대학생들부터 학생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당도 마찬가지고요. 대만 문제는 자국의 영토 문제고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나라의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업 안에서도 잘못된 표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에 약간 이게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그게 갈등의 사례가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가능성은 정말 낮지만 만약에 진짜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다고 저희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만약에 진짜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고 주변국이 그걸 지지하는 흐름으로 가면 당연히 중국은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가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세 분 발제자들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코멘트도 듣고 또 질문도 들으셨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청자께서 정욱식 대표님한테 보낸 질문인데, 미국의 관심이 한반도에서 대만 해협으로 이동하는 것이 한반도의 정세에 북한의 비핵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하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대만 해협 위기를 상정해서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을 어떻게 재편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는 정 대표님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저 기륜영 기자도 좀 그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그 대만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법적인 토대는 그 후진타오 시기 2005년에 반국가 분열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한 부분에서 일단 이제 뭐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독립에 대한 어떤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군대를 주둔한다거나 이런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마지막 분류인데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그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좌절됐을 때 우리는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둔 게 이제 2005년에 그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인민해방군의 성격이 그 덩샤오핑 그리고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 그다음에 시진핑까지 오는 과정에서 인민해방군의 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2015년에 시진핑이 강력하게 그 인민해방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5년에 12글자로 만든 게 이제 팅당즈 후인 능다 성장 뭐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인민해방군은 당의 지시를 받는 군대다. 헌법이나 인민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1995년, 96년에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왔을 때 미군이 개입하면서 그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면을 이렇게 그 손상당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때부터 인민해방군에 대한 그 국방비 증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뭐 작풍 우량,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인민해방군에 부패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후진타오 시기에 최고 수장을 했었던, 군의 최고 수장을 했었던 사람들이 시진핑 시기에 다 잘려나가고, 지금 이제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진핑의 지휘를 받는 그 최고 수장은 전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쪽에서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인민해방군이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그 황당한 주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정태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삼각관계에서 대만에서 민진당 정권이
이제 그 집권을 할 경우에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레토릭상으로 우리가 그 중국과의 인티그레이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레토릭상으로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정권이 이제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충돌의 가능성이 좀 약해지는 거죠. 저는 대만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대만의 입장을 많이 이제 체득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사실 중국을 더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뭐 발언권, 미국의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죠. 왜냐면 미국 자료를 또 많이 보게 되고 대만 자료를 많이 보게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리영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시각 조정의 측면에서 좀 더 이성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는 것은 역사의 어떤 순리이고 자연적인 현상인데, 지금 현재 이런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중국의 어떤 도덕적인 약점, 예를 들면 뭐 보편적 가치를 긍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힘을 과하게 사용하고 있는 측면도 사실 원인을 제공한다. 제 생각에는 리영희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기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박민희 선배가 얘기한 그 일본 내에서도 그 일본은 당연히 중국과 여러 경제 관계가 깊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의견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까? 오히려 제가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아베 총리가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는 그 나름 밸런스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미 중간에 여러 가지 영토 분쟁이 싱가포르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2010년, 2012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아베 총리가 그 4개 항목의 합의를 하는 거라는 걸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그때 시진핑 그 주석이랑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베이징에서 둘이 서로 똥 씌운 표정하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싫은 거를 하면서 사실 미중 관계를 좀 안정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 방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2020년에 시 주석이 이제 올 수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 많이 언급이 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히 이제 2019, 2020년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랑 뭐 그 어떤 미중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정책 전환을 하잖아요. 그 전에 있던 관여 정책을 포기를 하고 우리의 선택이 틀렸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 이게 지금의 상황은 데모크로시와 오토크로시의 대결이다, 분기점이다라고 하죠. 민주주의와 어떤 독재의 대결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제가 아까 짧게 소개드렸지만 대만 문제를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일본 내 반응이 있었지만, 그 커트 캠벨이 이제 그 도쿄를 급히 방문하면서 이제 결국 그렇게 문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게 일본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결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 미일 선언문에는 있는데 한미 선언문에는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은 끝나는데, 왜냐면 별로 고민이 없고 우리가 진짜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본은 그 뒤에다 미일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라는 부분을 씁니다.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라는 걸 쓰는 건 우리가 간단한,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루비콘강 건넜구나, 자칫하면 진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넣는 겁니다. 굳이 굉장히 이걸 보면서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그 고민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서 일본 내에서도 그 특히 이타바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타바삼이가 뭐냐면 이런 어떤 이 중간에 이제 널판지와 널판지에 사람이 끼면은 눌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한테 이제 그 일본 언론이 이타바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요 문제를 넣은 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엄청나게 그 일본도 이제 미중 사이의 갈등이 이타바삼이 조타에 있다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나왔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루비콘강을 건너고 결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나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제도적인 변화가 아마 있을 거라고 보이고, 특히 일본은 대한 정치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민당 거의 일당 독재는 좀 우상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민당 외교부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 팀이 만들어서 1차 지원을 하고 2차 지원을 하고 3차 지원을 계속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인데 그럼.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정우식 대표님이 주한 미군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대만 사태의 전략적 위험성을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면은 그 발진 기지가 사실상 그 이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역공을 마저도 이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한국 자체의 어떤 그 역량 강화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로서 해군이 그 마라도함, 이게 독도함이 일본함인 마라도함을 14,000톤짜리 배를 만들었는데 거기 해군 자료를 보면 이 오스프리가 여기 뜨고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오스프리는 알겠지만 미 해병대의 어떤 그 수송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정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대만 유사 사태가 있었을 때 그런 능력을 한국이 갖고 있으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가가와 이즈모 같은 경항모들이 이제 그 적어도 오키나와나 자기 영토니까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일본이 너네는 뭐하냐, 니네도 거들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이 어디까지 여기서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국내적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제주도 비슷하게 이제 거기까지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난리가 날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더해서 이제 3만 톤짜리 이제 경항모까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저기 뭐 F-35 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전투기를 세우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은 여기에 이제 미군의 어떤 그런 뭐 F-35도 이제 뜨고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급유와 어떤 뭐 그러니까 탄약 보급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춰가고 있어서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드와 미국 수도의 글로벌 램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한 건데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그 사드의 기지에 있는 ANTPY-2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지금 패트리어트하고 연동은 완성이 됐고요. 이것이 이제 뭐 이스트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나 또 그 일본에 있는 MD 시스템이나 괌, 하와이, 미국 본토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는 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업그레이드를 할지 안 할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지만 이거는 사드 배치할 때 주한미군이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사드 이 성주에 있는 ANTPY-2 레이더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그 미국이 밝힌 입장을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나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드는 주한미군의 통제권이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의 사드, 그런데 이거 잘못된 표현이고, 이 성주 사드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직속으로 관할하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사드 부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사드 기지 하나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괌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주한미군 무슨 근거로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우리나라에 가서 그 기지를 배치할 수 있죠? 그 주한미군 사령부는 평시에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예하 부대예요. 예하 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하 부대이고, 제가 알기로 이 사드 기지는 직접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6군 그 이제 표병 부대가 관할하는 걸 알고 있어서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기지에 계속 지금 뭐 그 물품하고 자재 반입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생필품 정도 하고 뭐 간단한 숙소 개량 공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공사용 자재가 반입되고 있다는 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사드 기지를 글로벌 MD의 일환으로 사용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전력을 안정도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기 발전기 갖다 놓고 발전기 갖고 돌리고 있거든요. 그 24시간 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식 배치가 돼가지고 송전망을 깔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 전력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또 짧게 말씀드리면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상 이게 상호방위 조약이니까 미국 유사시에 우리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토론을 발전시켜야 될 주제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자동 개입이 없습니다. 자동 개입 조항이 없고 헌법상의 수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의 수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 유사시, 그러니까 뭐 대만 해협 유사시에 미중군들이 발생하고 주한미군의 발진을 포함한 한국의 군사적 원조와 관련된 부분, 이 조약성으로는 한국의 헌법상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헌법상의 수속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할 거라고는 그 당시에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헌법상의 수속을 지금부터 공론화할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정태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미국이 걱정했던 건 이승만이 미국 믿고 이거 북친 통일 감행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양해각서가 되어 있냐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제외하고는 군사 원조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뒤집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 분쟁에 우리가 연루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한국의 원조 의무와 관련해서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있을 때, 즉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토론 주제예요. 우리는 양해각서를 개정한 적이 없나요? 아까 우리 그러니까 이게 미일 상호방위 조약하고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엔 그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내용들이 별로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미군 유치립 때는 미일 동맹 간에는 상호 협의 제도가 있습니다. 상호 협의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얘는 협의 제도도 없어요. 사전 협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골 때린 조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나라 사례.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앞으로 그 토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시사점을 주는 그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터키 사례입니다. 터키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면서 터키한테 야, 한 15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20조 원 줄 테니까 땅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터키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라크 침공 당시에 북부 전선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때 그 일이 발생했을 때 터키가 미국의 동맹국이냐 그래서 미국의 네오콘적으로 난리치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그 터키는 나토 동맹의 일원이지만 아무튼 미국 터키의 동맹 관계가 큰 흔들림이 있었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두테르테인가요? 예, 그 필리핀 대통령이 방문군 주의 협정 안 할래 이래버린 거예요. 안 할래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저자세로 나옵니다. 미국이 저자세로 나오고 필리핀이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대통령이 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필리핀을 달래면서 가는 이런 어떤 구도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 이제 버림받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이제 터키와 필리핀의 사례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이 2호도는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이건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센카쿠 다오에타와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이것도 이제 좀 후속 토론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이 주신 질문 관련해 짧게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이 이제 대만 해협을 비롯한 중국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도 유동적인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9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미국의 주한미군 3단계 감축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계획이 다 이행됐으면 지금 한 5,000명, 10,000명 이 정도일 거예요. 전적과는 진작에 전환이 됐고. 근데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네오콘, 그때 딕 체니 국방장관을 비롯한 당시 아버지 그 부시 행정부의 국방부가 주도했던 게 뭐냐면 방위계획 대강을 만들면서 방위계획 대강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시아에 떠오르는 강대국,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주한미군의 감축을 저지하고 거꾸로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의 위협을 풀리고 북한이 말썽을 피울 때입니다. 북한이 말썽을 피울 때.
그래서 저는 이 1990년대 초반에 그런 어떤 미국의 네오콘들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즉 미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뭐 북한과의 관계를 트는 이런 어떤 이른바 그 옛날에 그 키신저가 중국을 상대로 했던 이런 형태의 외교술이 한반도에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거꾸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어떤 적대감, 북한의 위협을 계속 활용하는 쪽으로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지금 미국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퍼시픽 드래곤이라고 한미일 3자 MD 훈련의 부활입니다. 예. 지금 그 미국 펜타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으로 이 훈련을 부활시킬 계획인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소미아, 사드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정된 시간보다 사실 한 지금 10분 정도 오버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한 거는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영희 실장님한테 질문 온 게 있는데 대만 기업들 제가 그 장영희 박사님 그 현재의 미중 관계와 양안 관계 상황에 대해서 대만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 건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대만 기업들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대만 기업과 미국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뭐 아마 그 요새 저기 첨단 기술 관련해 가지고 또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다라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2020년도 대만의 그 수출 현황을 보면 그 코로나 상황이고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만이 그 수출한 그 총 액수 중에 40%가 그 중국에 대한 수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그 대만이 그 신남방 정책 동남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리쇼어링을 해서 중국으로부터 리쇼어링을 하고 가능하면 탈중국화 또는 디커플링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상호 의존성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대만의 이제 타이완니즈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다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대만 기업인들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중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되어 있는데 60만에서 1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양안이 이렇게 연계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연계 공동체 그리고 어떤 평화의 가능성,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의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요인들이 사실 지금 양안의 그런 위기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또 하나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대만 내에서 반중 여론이 격화되면서 그 액파가 저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간의 그 FTA 비슷한 것인데요. 그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게 협약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실은 액파를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만 내부의 여론은 액파가 철회되면 차잉원 정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또 그런 비판도 있었고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액파를 철회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그 상호 의존성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약간 당황했나 봅니다. 그 미중 카르텔을 쓰신 네, 박홍서 선생님의 이걸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 정치 권력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자본 권력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상호 의존성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군사 안보적인 충돌은 감소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미중 간의 어떤 패권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판단은 사실 그 비용과 편익을 계속 계산하다가 보면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서구의 자본이 이게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에게 남는 돌아오는 그 편익이 낮다라고 하면 그런 군사 안보적인 충돌을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어떤 아카데믹한 그런 부분에서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질문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미중 갈등 또 그 대만 해협 양안의 갈등이 그 한반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동북아 정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를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인 충돌 양상까지 가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생각의 층위들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를 확인했고, 그러나 그 그레이 존에서의 그런 그 다양한 중국의 활동이 결국은 그 예기치 않은 충돌로 발생할 위험성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섬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우리 외교 정책이 그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긴 시야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박민희 논설위원께서 그 하나의 대안의 그 가능성으로 미국은 가치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미국과 똑같은 가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협력해서 미중의 그런 그 갈등 국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거를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질문했는데, 그것도 고민의 지점으로 넣어서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할 때 정국식 선생님이 생각하는 해법과 정부의 해법과 또 아까 정태인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토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그러니까 문제를 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